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 잘 채운 뉴스, 잘 채운 뉴스의 정채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 주의할 점 알려주신다고요? 네,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가 되는데요. 사전투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 뭐 투표소에서 해도 되는 거, 또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은근 헷갈릴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우선 없으면 안 되건 꼭 챙겨야 되는 건 신분증입니다. 역시, 예. 네, 모바일 신분증도 됩니다. 네. 다만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안 되고요. 또 투표소와 기표소 안, 또 투표용지 촬영한다거나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거는 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신에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괜찮습니다. 또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 용구를 찍거나 엄지척, V를 한 인증샷도 가능하고요. 네. 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도 SNS에는 얼마든지 적으셔도 됩니다. 네. 다만 뭐 투표소 안에서 나 몇 번 찍었다 뭐라고 한다거나 여러 번 소리 내는 거? 네, 뭐 여러 번 뭐 몇 번 찍으세요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건 안 예. 되고요.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그 경찰들이 단속을 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네, 대선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분들이라면 신분증 꼭 챙기셔서 오늘이나 내일 사전투표소 방문하신 뒤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벽보 붙어 있는 것 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꽤나 큰 글씨로 적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훼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뭐 칼로 긋기도 하고 얼굴 쪽에 일부러 뭐 구멍을 낸다거나 아이고. 낙서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그 방식도 참 다양했습니다.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점점 심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 참 지난 23일까지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혐의로 총 690명이 단속됐고요. 경찰은 이 중에 12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73명은 수사 중입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전 선거들과 비교해서 이런 벽보 훼손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를 그냥 담아두질 못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벽보가 훼손되면 그대로 놔둘 수 없죠? 누가 뒤처리를 맡나요? 네, 이게 각 지역 선관위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있고요. 이 업체들이 직접 훼손된 벽보를 수거하고 보수까지 해야 합니다. 네. 신고가 들어오면 2-3시간 안에 작업을 마쳐야 되는데요. 저런. 이게 많을 땐 하루에 10건까지 또 밤낮 없이 뭐 심야 새벽 가리지 않고 신고가 들어온다고 해요. 저런. 네. 표로 심판하면 되지 왜 벽보를 굳이 찢는지 모르겠다는 게 그러니까요. 업체 직원들의 네네. 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양극화 또 혐오 정서가 심해지면서 선거 벽보가 애꿎은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선거 벽보 훼손,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에 나오셨던 정신과 의사 김철권 교수님이 네. 어떤 분의 상담을 하셨는데 그 여자분이 선생님 저는 매일 남편을 죽이는 꿈을 꿔요 라고 고민을 토로한 거예요. 그때 네. 이 김철권 교수님이 잘하셨어요. 그게 꿈을 꾸셔서 실제로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렇지만 상상만 하시고 네. 이게 실행에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요? 네. 오늘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최근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죠. 또 올 1분기에는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하기도 했고요. 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 영향으로 수출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금리라도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한은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크게 오르내리지 않고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에 큰 걸림돌도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금리만 내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텐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죠? 맞습니다. 뭐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우선 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또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요. 네네. 또 추경 등 재정 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데 금리만 내려가면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서 집값, 가계부채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위험 부담과 한계가 있지만 한은은 일단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은이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 제도를 강화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심사를 더 엄격하게 거쳐서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엔 최대 2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론상입니다. 네. 일병만 최대 15개월을 하고 전역 직전에 병장을 달고 전역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지는 어머나. 겁니다. 네.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 시행 지침이 최근에 군 일선 부대들에 전달이 됐고요.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군에 가 있는 병사 당사자 혹은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병사 또 가족들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 왜 뭐 상병 안 시켜줘, 병장 안 시켜줘 보다는 네. 군인 월급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병사 월급이 근 몇 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현재 병사 월급이 전역 시에 지급되는 내일 준비 지원금 적금 빼고 네. 2등병이 75만 원, 네. 1병 90만 원, 상병이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 즉 뭐 일병 계급이 전역 직전 달까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네. 이론상으로 수령액이 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게 문제입니다. 네네. 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 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불합격 기준을 넘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체력만 되면 뭐 다음 계급장 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좀 뭐 앞으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개정안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행을 하니까 네, 좀 다음 달 시행 예정이라고 하고 유예 기간도 없이 작년 6월에 나왔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그랬군요. 1년 동안 기간이 빈 기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예. 네. 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자, 병장 때 20만 원 받았거든요. 격세지감 150만 원이라고 심한데요. 하니까. 네. 저는 이 제도가 시행이 됐어도 돈 차이가 크게 없었을 거예요. 진급을 못해서. 진급은 했겠죠? 열심히 네. 체력 길러서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 80만 쌍 가까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네. 부부가 아무래도 각자 연금을 다 받으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렇겠죠. 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79만 2천 쌍인데요. 네네. 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월 평균 합산 연금액은 111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합쳐서 월 543만 원까지 받는 사례도 나왔었죠. 네, 와.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고액을 받는 분들은 주로 국민연금 제도 초기부터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한 장기 가입자가 다수입니다. 그러시군요. 연금 받는 분 중에서 좀 제일 부러운 분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예전 선생님들, 옛날 선생님. 맞아요. 그죠? 네. 특히 교장님으로 이렇게 내외지간이 그 퇴직하신 부부가 계신데 네. 아주 여유로우시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어서 부부 모두 가입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그럼 잘못된 얘기인가요?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국민연금이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라서요. 부부가 각자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면 양측 모두 각자의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임의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네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한쪽이 먼저 사망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 또는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 거고요. 아, 맞아. 이거였구나. 네. 아. 반대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 30% 정도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더 유리한 걸 해야겠군요. 그렇죠. 계산기 두드리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선택하시면 그러네요. 됩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잘